요양병원에 찾아온 천사 며느리의 소름 돋는 두 얼굴. 김복래 할머니의 하루는 언제나 차가운 새벽 공기로 시작되었다. 침대 옆 작은 창문 틈새로 비집고 들어오는 희미한 푸른빛이 방 안을 채우면 할머니는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눈을 비볐다. 삐걱거리는 스프링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리는 요양병원의 새벽은 늘 침묵과 적막으로 가득했다. 시계 바늘은 겨우 오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할머니의 잠은 이미 오래전 도망간 지 오래였다. 지푸른 새벽빛이 간신히 창문을 통과해 회색빛 방 안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다. 소독약 냄새가 옅게 배어있는 차가운 공기, 뻣뻣한 병원복의 감촉, 그리고 텅 빈 것 같은 마음. 이 모든 것이 할머니의 잊혀진 일상을 대변하고 있었다. 창문 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도시의 모습이 점점이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 불빛들은 할머니의 과거처럼 멀고 아련했다. 복래 할머니는 허리부터 무릎까지 쑤시지 않는 곳이 없는 굽은 몸을 일으켜 세웠다. 어젯밤에도 알았던 관절염 통증이 뼛속까지 시리게 파고들었지만 이제는 통증마저 익숙한 친구처럼 느껴졌다. 식판에 담긴 미지근한 죽을 기계적으로 넘기고 낯선 얼굴의 간병인들이 건네는 약을 삼키는 일. 물리치료실에서 젊은 치료사의 지시에 따라 힘겹게 다리를 들었다 놓는 일. 복도에 놓인 낡은 TV에서 흘러나오는 연속극을 의미 없이 바라보는 일. 이 모든 것이 할머니의 단조롭고 무의미한 일상이었다. 그녀의 삶은 마치 정지된 사진처럼 흐름을 잃은 지 오래였다. 가장 힘든 시간은 낮이었다. 다른 환자들의 병실 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복도에 울려 퍼지는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할머니의 가슴을 후벼 팠다. 손주들의 재롱에 환하게 웃는 할머니, 아들과 며느리의 부축을 받으며 산책을 나서는 할아버지. 그들의 모습은 마치 스크린 속 영화처럼 할머니의 시야에 들어왔다 사라졌다.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자신의 차가운 침대 시트 위로 무언가 뜨거운 것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눈물이었다.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게 조용히 흐르는 눈물이었다. 할머니는 황급히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다. 이 나이에 눈물 따위 보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외로움은 그렇게 불쑥불쑥 찾아와 할머니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벽에 걸린 낡은 시계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외로움은 시계추처럼 할머니의 마음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할머니는 손가락 끝으로 창틀에 쌓인 먼지를 멍하니 쓸어보았다. 먼지처럼 덧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할머니는 자꾸만 과거를 회상했다. 자신의 인생은 언제부터 이렇게 외롭게 흘러가기 시작했을까? 할머니의 기억은 수십 년 전 낡은 시장 골목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때는 눈도 침침하지 않았고 허리도 곧았다. 무엇보다 마음이 외롭지 않았다. 삶은 고단했지만 살아갈 의미가 분명했다. 할머니는 평생을 악착같이 살았다.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콩나물 시루를 쥐고 시장을 누비거나 작은 식당의 허드레지를 도맡아 하며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다. 손이 트고 발꿈치가 갈라져 피가 나도 쉬지 않았다. 지독한 가난 속에서 혼자 아들 민준을 키워야 했기 때문이었다. 남편은 할머니가 29 되던 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홀로 남겨진 할머니에게 아들 민준은 세상의 전부이자 살아갈 유일한 이유였다. 그의 웃음소리 하나, 그의 작은 손짓 하나가 할머니의 지친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엄마, 내가 나중에 꼭 성공해서 엄마 호강시켜줄게. 해맑게 웃으며 두 주먹을 불끈 쥐던 어린 민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할머니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피땀을 쏟아부었다. 푼돈을 모으고 또 모아 민준이 다른 아이들처럼 배고프지 않게 남들처럼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해주었다.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낡은 고무신을 질질 끌며 억척스럽게 살았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새벽녘 시장의 얼음장 같은 냉기, 뜨거운 불 앞에서 지쳐 쓰러질 것 같던 순간들, 손님들의 무례한 말에도 고개 숙여야 했던 서러움. 그 모든 순간들이 오직 내 아들이라는 이름 앞에 희생되었다. 할머니의 몸에는 평생의 고단함이 새겨진 듯 했다. 그렇게 모은 돈은 할머니의 평생 재산이었다.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할머니의 젊음과 청춘, 피와 땀, 그리고 아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희망이 담겨 있는 것이었다. 노년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할머니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이 돈만큼은 절대 잃으면 안 된다. 할머니는 수없이 다짐했다. 그 돈은 요양병원 비용으로 조금씩 사용되었지만 아직 상당 부분이 남아 있었다. 할머니에게 그 통장 속 숫자는 단순한 잔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할머니의 삶의 증거이자 마지막 보루였던 것이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할머니는 머리맡 서랍에 숨겨둔 낡은 통장을 꺼내어 조심스럽게 만져보곤 했다.
얇고 낡은 통장 안에는 수많은 입출금 기록들이 흐릿하게 인쇄되어 있었고 그 끝에는 여전히 꽤 큰 금액이 남아 있었다. 그 숫자를 확인해야만 할머니는 비로소 안심하고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 통장은 할머니에게 있어 마치 살아있는 심장과도 같은 것이었다. 할머니의 유일한 세상은 통장 속 숫자로 기록된 과거와 낡고 빛바랜 가족사진 한 장뿐이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민중과 며느리 지연, 그리고 귀여운 손주들의 웃는 얼굴이 담겨 있었다. 손때 묻은 사진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할머니는 생각했다. 저 사진 속 따뜻한 온기가 언제쯤 내게도 다시 찾아올까? 차가운 병실의 침대에 기댄 채 할머니의 마른 기침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렸다. 희미한 불빛 아래 놓인 통장이 할머니의 인생처럼 쓸쓸하게 놓여 있었다. 요양병원의 하루는 언제나 길었고 할머니의 시간은 그 끝없이 반복되는 단조로움 속에서 조금씩 마무되어 갔다. 삶의 활력은 사라진 지 오래였고 남은 것은 오직 과거의 잔해와 희미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뿐이었다. 할머니는 가끔씩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마주할 때마다 낯선 타인을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쭈글쭈글한 주름과 깊게 패인 눈과 생기 없는 눈동자. 내가 정말 저렇게 늙어버렸구나.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은 늘 대답 없이 공허하게 울렸다. 이 고요한 병실 안에서 할머니는 홀로 자신의 마지막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복례 할머니의 요양병원 생활은 그렇게 무채색의 고요함 속에서 흘러가고 있었다. 며칠 전부터 시작된 구준비가 할머니의 마음처럼 축축하게 창밖을 적시고 있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는 할머니의 외로움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여느 날처럼 저녁 식사를 마친 할머니는 거울 속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 한숨을 쉬었다. 푸석한 머리카락, 깊게 패인 주름, 초점 잃은 눈동자. 이러다 조용히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텐데. 할머니는 슬픈 생각을 하며 침대에 기대 앉았다. 병실 안은 짙은 어둠이 깔려 있었고 할머니의 그림자는 벽 한쪽에서 쓸쓸히 흔들리고 있었다. 차갑게 식어가는 몸과 마음이 할머니를 깊은 수렁으로 끌어당기는 듯했다. 그때였다. 닫혀있던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어머니, 저 왔어요. 나지막하지만 따뜻한 목소리가 병실 안의 정적을 깨고 들어왔다. 복례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문턱에 선 사람은 바로 며느리 최지연이었다. 아들 민주는 보이지 않았다. 지연은 한 손에 작은 보자기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마치 어둠 속을 헤매는 할머니에게 찾아온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다. 예상치 못한 방문이었다. 평소 아들이 가끔 왔을 때도 며느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조차 보기 힘들었다. 하물며 아들도 없이 혼자 온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할머니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가슴 한구석에서 희미한 희망의 불꽃이 피어나는 듯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게 왔죠. 지연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할머니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고 희미한 꽃향기가 병실 안에 퍼지는 듯했다. 지연은 들고 온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풀었다. 보자기 안에는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갈치조림과 따끈한 흰쌀밥, 그리고 고소한 콩자반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따뜻한 음식은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마저 있게 할 만큼 식욕을 자극했다. 병원 식단에 질려있던 할머니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며칠간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던 할머니의 위장이 꼬르륵 소리를 냈다. 어머니, 오늘 병원 밥 입맛에 맞으셨어요? 제가 어머니 드시고 싶다고 하셨던 갈치조림이랑 콩자반 좀 해왔어요. 식사는 하셨겠지만 따뜻할 때 한 숟가락이라도 더 드셔보세요. 지연은 할머니 옆에 다정하게 앉아 미리 준비해온 작은 수저와 젓가락을 건넸다. 복례 할머니는 망설였다. 평생 누구에게도 이렇게 살뜰한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특히나 며느리에게는 더더욱. 며느리가 이렇게 자신을 챙겨주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갈치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다. 짜지도 달지도 않고 할머니의 입맛에 딱 맞았다. 그 맛은 단순한 음식의 맛이 아니었다. 외로운 세월 속에서 잊고 지냈던 따뜻한 정의 맛이었다. 눈가가 다시금 시큰거리는 것을 느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따뜻한 음식은 할머니의 굳게 닫혔던 마음을 조금씩 녹이는 듯했다. 어머니, 요즘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으세요? 병실은 좀 어떠세요? 춥지는 않으시고요? 제가 오기 전까지 많이 힘드셨죠? 지연은 식사를 하는 할머니의 옆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넸다. 할머니는 그동안 누구에게도 제대로 털어놓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조심스럽게 꺼내놓았다.
밤마다 쑤시는 무릎 통증, 옆 침대 할머니의 코골이, 가끔 찾아오는 서러움, 그리고 아들에 대한 섭섭함. 지연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귀 기울여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 보였다. 할머니가 말을 마칠 때마다 지연은 아이고 그러셨어요 어머니. 많이 힘드셨겠네요. 혼자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하며 진심으로 공감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는 할머니의 야윈 손을 조심스럽게 잡고 주물러 주었다. 지연의 부드러운 손길이 할머니의 투박하고 거친 손 위에서 움직일 때마다 뼈마디 깊숙이 박혔던 피로와 외로움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따스함에 할머니는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어머니 제가 주물러 드릴게요. 어깨랑 팔도 많이 뭉치셨죠? 아이고 이 딱딱한 것 좀 보세요. 민준이가 좀 더 자주 와서 주물러 드려야 하는데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지연은 능숙하게 할머니의 어깨와 팔 그리고 가장 통증이 심한 무릎까지 정성스럽게 마사지해 주었다. 그녀의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차가웠던 할머니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데워주는 듯했다. 며칠 밤낮을 괴롭히던 통증이 그녀의 손길 앞에서 거짓말처럼 사그라드는 것을 느꼈다. 할머니는 고통으로 굳어있던 몸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끼며 지연의 손길에 완전히 몸을 맡겼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해 보였다. 오랜 외로움에 지쳐있던 할머니의 마음은 그렇게 조금씩 문을 열기 시작했다. 굳게 닫혔던 빗장이 서서히 풀리는 소리가 할머니의 가슴 속에서 울리는 듯했다. 지연은 할머니의 낡은 병원복 차림을 보며 어머니, 제가 다음에는 편한 잠옷도 하나 사다 드릴게요. 이 옷은 너무 낡아서 불편하시겠어요. 라며 섬세하게 할머니의 피로를 살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할머니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복례 할머니의 눈에는 지연이 마치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다. 어둡고 긴 터널을 헤매던 할머니에게 갑자기 나타난 천사처럼. 삭막하고 무의미했던 요양병원의 일상 속에서 지연의 존재는 할머니에게 다시금 살아갈 작은 희망과 온기를 가져다 주었다. 할머니는 지연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환하게 웃는 얼굴, 따뜻한 눈빛. 천사 같다, 정말 천사 같구나. 어쩌면 이렇게 착한 아이가 나한테 왔을까? 할머니는 속으로 되뇌었다. 처음으로 요양병원에서의 시간이 외롭지 않다고 느꼈던 밤이었다. 지연이 돌아간 후에도 할머니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따뜻함과 기대감이 맴돌았다. 병실 안에는 지연이 놓고 간 팥시루떡의 달콤한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다. 할머니는 그 향기를 맡으며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지연의 방문은 일회성이 아니었다. 그 후로도 그녀는 규칙적으로 요양병원을 찾아왔다. 매주 한 번, 때로는 두 번씩 아들 민준보다 훨씬 더 자주 할머니를 찾아와 살갑게 대했다. 지연이 오는 날이면 할머니는 아침부터 창밖만 바라보며 그녀를 기다렸다. 낡은 시계를 보며 지연이 올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는 할머니의 모습은 여느 소녀와 다름없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지연의 밝은 얼굴이 나타날 때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소에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화색이 돌았다. 다른 환자들이나 간병인들도 할머니가 며느리에게 퍽 사랑받는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어르신, 며느리분이 참 지극정성이시네요. 복 받으셨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할머니는 얼굴에 희미한 웃음을 띠며 네, 아주 착한 며느리예요 라고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지연은 할머니에게 정성을 다했다. 지난번에는 따뜻한 갈치조림을, 그 다음에는 할머니가 좋아하던 떡과 과일을, 또 그 다음에는 소화가 잘 되는 부드러운 전복죽을 손수 만들어 왔다. 병원 식단에 길들여진 할머니의 미각은 지연이 가져오는 음식 앞에서 다시 살아나는 듯 했다. 음식을 먹는 내내 지연은 할머니의 어깨를 주물러 주거나 불편한 곳은 없는지 세심하게 물었다. 마치 친딸이 엄마를 보살피듯 지극정성이었다. 할머니는 그 정성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지연의 방문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었다. 어느 날 지연은 할머니의 낡은 옷들을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할머니의 옷장은 몇 벌 되지 않는 낡은 병원복과 빛바랜 내복이 전부였다. 10여 년 전에 산 낡은 속옷은 고무줄이 늘어나 있었다. 어머니 이 옷이 언제적 옷이에요? 색깔도 다 바랬네요. 잠옷도 너무 얇고 이러다 감기 드세요. 속옷도 너무 낡아서 몸에 안 좋겠어요. 지연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할머니는 그저 낡은 옷을 입고 다녔을 뿐인데 며느리의 그 한마디에 왠지 모를 서러움과 함께 죄송한 마음까지 들었다. 자식들 힘들까봐 제대로 된 옷 한 벌 사 입지 못하고 살았는데. 할머니의 눈가가 다시금 뜨거워졌다.
며칠 뒤 지연은 예쁜 꽃무늬가 그려진 도톰한 새 잠옷과 보들보들한 수면 양말, 그리고 폭신한 무릎 담요를 사들고 나타났다. 포장지를 뜯자마자 풍기는 새 옷 특유의 냄새와 부드러운 촉감은 할머니에게 낯설면서도 감격스러운 것이었다. 심지어 새 속옷 몇 벌도 함께 가져왔다. 어머니, 제 돈으로 산 거예요. 우리 어머니 편안하고 따뜻하게 주무셔야죠. 깨끗한 새 옷 입고 건강하게 지내세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다. 아니다, 아니다. 내 돈은 아껴 써라. 난 괜찮다. 이렇게 귀한 걸 왜 사왔니? 할머니는 사양했지만 지연은 고집스럽게 할머니에게 새 물건들을 안겨주었다. 무슨 소리세요, 어머니? 제가 뭘 해드린다고요?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제가 어머니 보시는데 이렇게 낡은 옷 입고 계시면 속상해서 못 살겠어요. 할머니는 결국 지연의 정성에 못 이겨 선물을 받아들었다. 밤에 새 잠옷을 입고 새 담요를 덮고 누웠을 때 할머니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포근함에 잠시 모든 시름을 잊을 수 있었다. 마치 어미 품에 안긴 아이처럼 편안함을 느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할머니가 침대에서 책을 읽을 때 눈이 침침하다고 하자 지연은 밝기 조절이 되는 작은 스탠드를 사다 주었다. 할머니의 좁은 병실을 환하게 밝혀주는 작은 빛은 할머니의 마음까지 밝혀주는 듯했다. 식사 후에 양치하기 불편해하는 것을 보고는 부드러운 칫솔과 치약을 새로 사오기도 했다. 할머니의 낡은 안경테를 보고는 안경점까지 같이 가 새로운 안경을 맞춰주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지연의 작은 선물과 세심한 배려는 할머니의 메마른 일상에 단비처럼 스며들었다. 할머니는 지연의 따뜻한 마음 씀씀이에 감동하며 이 아이는 정말 나를 친엄마처럼 생각하는구나라고 확신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지연을 향한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었다. 어머니, 제가 아들보다 더 잘할게요. 민준이가 바빠서 자주 못 오지만 제가 어머니 곁을 지킬게요. 어머니는 저한테 친정 엄마나 다름없어요. 제가 평생 어머니 손발 대어 드릴게요. 저 믿으셔도 돼요. 지연은 방문할 때마다 이 말을 여러 번 반복했다. 그 말은 할머니의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다. 처음에는 그저 듣기 좋은 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이 할머니의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다. 아들 민주는 직장일 때문에 자주 오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었다. 한 달에 한두 번 얼굴을 비추는 것도 힘들어 보였다. 어쩌다 와도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고 할머니의 말보다는 자신의 일상 이야기를 늘어놓기에 바빴다. 할머니는 민준에게 서운함을 표현할까 했지만 혹시나 아들이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마저도 참고 있었다. 반면 지연은 꾸준하고 성실했다. 아들이 하지 못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와 세심한 보살핌을 지연은 기꺼이 해주었다. 할머니는 민준에게 느끼던 섭섭함을 지연의 보살핌으로 채울 수 있었다. 오랜 외로움 속에서 복내 할머니는 며느리 지연에게 완전히 의지하게 되었다. 마치 오랫동안 굶주렸던 사람이 따뜻한 밥 한 그릇에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듯이 할머니는 지연을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닌 친딸처럼 느끼기 시작했다. 친딸이 있다면 아마 저런 모습일까? 고작 몇 달 만에 쌓아 올린 신뢰는 그 어떤 견고한 성벽보다 단단해 보였다. 할머니의 심리적 방어선은 완전히 무너졌다. 이제 할머니에게 지연은 아들보다 더 의지되고 더 믿음직스러운 존재가 되어 있었다. 할머니는 지연이 가져다 준 새 담요를 덮고 누우며 생각했다. 하느님이 나에게 보낸 선물인가? 이렇게 착한 며느리가 있다니. 따뜻한 온기가 할머니의 온몸을 감쌌지만 그 온기 속에는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한 위험한 싹이 숨겨져 있었다. 할머니는 그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은 지연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지연은 평소보다 더 차분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할머니의 병실을 찾았다. 그녀의 손에는 늘 그렇듯 할머니가 좋아하는 팥시루떡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왠지 모르게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감돌았다. 지연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뒤편에는 무언가 결연한 의지가 숨겨져 있는 듯했다. 할머니는 그 미묘한 차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저 지연의 방문에 익숙한 따스함과 기쁨을 느낄 뿐이었다. 그녀는 지연이 오자마자 우리 지연이 왔니? 하며 반가운 얼굴로 맞아주었다. 어머니 요즘 잠은 좀 편안하게 주무세요? 요새 날씨도 추워지고 해서 걱정이네요. 병원 침대가 좀 딱딱해서 허리 아프실 텐데. 지연은 할머니의 낡은 침대 매트리스를 쓰다듬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할머니는 실제로 허리와 등에 잦은 통증을 느끼고 있었다.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다.
지연은 그런 할머니의 불편함을 정확히 짚어냈다. 제가 어머니를 위해 더 편안한 침대랑 따뜻한 온수 매트, 그리고 공기청정기도 하나 사드리고 싶은데 병원에서 지내시는 동안만이라도 편안하게 계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가 편안하셔야 저도 마음이 놓이죠. 지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아쉬움이 묻어났다. 그녀의 눈빛은 진심으로 할머니를 걱정하는 듯 보였다. 할머니는 그녀의 말에 그저 빙그레 웃었다. 아니다, 지연아. 나는 괜찮다. 내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다. 내가 이렇게 자주 와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좋다. 할머니는 진심이었다. 이미 며느리의 따뜻한 마음에 충분히 감동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물질적인 것에 대한 욕심은 없었다. 그저 지연의 따뜻한 마음이 할머니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다. 하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드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좋은 것들 다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가진 돈이 조금 부족하네요. 아무래도 어머니께서 쓰시던 통장에서 조금 꺼내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 재산은 어머니가 쓰셔야죠. 제가 옆에서 잘 도와드릴게요. 지연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은 마치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 같았고 할머니에게는 그저 안타까움으로 다가왔다. 착한 우리 며느리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걱정하다니. 할머니는 오히려 지연의 부족한 형편을 걱정하는 마음이 들었다. 어머니 혹시 은행 업무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병원에 계시니 은행 가시기도 힘드실 텐데. 제가 대신 은행 업무를 좀 봐드릴까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다 된다고 하는데 어머니 폰은 낡아서 그런 것도 안 되고요. 제가 대신 찾아드리고 좋은 곳에 예금도 넣어드리고 안전하게 다 관리해 드릴 수 있어요. 지연은 자연스럽게 할머니의 재산 이야기를 꺼냈다. 마치 할머니의 불편함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한 말투였다. 할머니는 그동안 은행 업무를 직접 처리하고 있었다. 요양병원에 입소한 후에도 가끔 아들이나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외출하여 은행에 다녀오곤 했다. 하지만 몸이 불편해질수록 그 과정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귀찮은 일이 되어가고 있었다. 추운 겨울날 외출하는 것은 노쇠한 할머니에게 큰 부담이었다. 은행 가는 날이면 몸살을 앓을 지경이었다. 어머니 제가 더 안전하게 어머니 돈을 관리해 드릴게요. 혹시라도 급하게 돈 필요하시면 제가 바로바로 찾아다 드릴 수도 있고요. 요즘은 보이스피싱이다 뭐다 해서 어르신들 돈 노리는 사기꾼들이 많대요. 뉴스에 맨날 나오잖아요. 어르신들 통장 비밀번호 알아내서 돈 다 빼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제가 옆에서 관리해 드리면 어머니도 더 안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민준이한테도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어머님 편하게 해드리려고 제가 나선 일이라고요. 아들은 바빠서 이런 것까지 신경 못 쓰니까 제가 나서야죠. 지연의 목소리는 너무나 달콤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할머니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동시에 그녀에 대한 신뢰를 더욱 깊게 만들었다. 그래, 나도 은행 가는 게 점점 힘들었는데 지연이가 이렇게 나서주니 얼마나 고마운가. 게다가 요즘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데 내 돈을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니. 역시 내 며느리밖에 없구나. 이 아이는 나를 정말 아끼는구나.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했다. 지연의 말은 할머니가 그동안 느꼈던 불편함과 불안감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할머니의 마음에 굳건한 신뢰를 심었다. 평생을 피땀 흘려 모은 재산, 그것은 할머니의 모든 것이었다. 통장 속 숫자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할머니의 젊음과 희생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마지막 보루였다. 그 소중한 것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는 없었다. 하지만 지연은 달랐다. 그녀는 할머니의 천사였고 딸과 다름없는 존재였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아들보다 더 잘하겠다고 맹세했었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해왔다. 그 몇 달간의 정성과 보살핌은 할머니의 굳건했던 방어막을 완전히 허물어뜨린 뒤였다. 할머니는 아무런 의심 없이 머리맡 서랍에 고이 간직했던 낡은 통장과 체크카드를 꺼냈다. 손때 묻은 통장 표면에는 수많은 입출금 기록들이 흐릿하게 인쇄되어 있었고 그 속에는 할머니의 평생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통장을 건네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은 불안감 때문이 아니었다. 지연에 대한 깊은 신뢰와 고마움 그리고 이제야 편안해질 수 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다. 이 아이라면 믿을 수 있어.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할머니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비밀번호는 2456이다. 내 생일이다. 할머니는 조용히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지연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눈빛은 반짝거렸지만 할머니는 그 빛이 탐욕의 빛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돈 제가 제 돈보다 더 소중하게 관리해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다음 주에 오면 바로 새 침대랑 온수 매트 알아보고 올게요. 어머니 이제 편안하게 쉬세요. 제가 다 해결해 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활기찼다. 할머니는 지연의 눈빛 속에서 아무런 거짓도 찾아낼 수 없었다. 오히려 진심과 애정만이 가득하다고 느꼈다. 지연이 돌아간 후 할머니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왠지 모르게 홀가분했다. 이제 더 이상 은행 갈 걱정도 혹시 모를 사기 위험에 대한 걱정도 할 필요가 없었다. 사랑하는 며느리가 자신의 모든 것을 알아서 챙겨줄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할머니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러나 그 깊은 신뢰 이면에는 할머니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치명적인 덫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 할머니는 그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병실 안 할머니는 지연이 사다 준 새 담요를 덮고 평화롭게 잠이 들었다. 그녀의 꿈속에는 지연이 사다 준 폭신한 새 침대와 따뜻한 온수 매트 위에서 편안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그려졌다. 통장과 카드를 가져간 며느리 지연은 다음 날부터 연락이 되지 않았다. 복례 할머니는 아침 식사 후부터 창밖을 하염없이 내다보았다. 어제 지연이 약속했던 새 침대와 온수 매트를 알아보고 오겠다는 말에 할머니는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지연은 늘 할머니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그러니 오늘도 분명 나타날 것이라고 믿었다. 병실 문이 열릴 때마다 고개를 돌려 지연의 밝은 얼굴을 찾았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은 늘 익숙한 간병인이나 간호사뿐이었다. 오전 내내 기다림은 이어졌다. 점심 식사 시간에도 할머니는 식판을 앞에 둔 채 몇 숟가락 뜨는 둥 마는 둥 창밖만 바라봤다. 입맛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지연에 대한 기대감과 미묘한 불안감이 할머니의 식욕을 앗아갔다. 오후가 되고 저녁이 되어도 지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붉은 노을이 병실 안을 잠시 물들였다가 이내 어둠이 깔렸다. 할머니는 병실 전화기를 들고 지연의 휴대폰 번호를 눌렀다. 따르릉 따르릉 한참을 기다려도 연결음만 길게 이어질 뿐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겠지? 급한 일이 생겼나 보다. 아니면 새 침대 알아보느라 바쁜가? 핸드폰 배터리가 나간 건 아닐까? 할머니는 애써 불안감을 떨치려 노력했다. 따뜻한 온수 매트 위에서 편안하게 잠들 자신을 상상하며 마음을 진정시켰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이틀이 지났다. 사흘이 지났다. 지연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다. 할머니는 매시간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손가락이 아릴 정도로 번호를 눌렀지만 들려오는 것은 언제나 차갑고 무정한 신호음뿐이었다. 이제는 전화를 걸 때마다 손이 떨리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연이가 나를 이렇게 오래 내버려 둘 리가 없는데 아무리 바빠도 전화 한 통 할 시간도 없단 말인가. 무슨 사고라도 난 건가? 할머니의 가슴 속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마치 차가운 독사가 심장을 휘감는 듯한 기분이었다. 할머니는 불안감에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밥을 삼키는 것도 힘들었고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누웠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며 병실 안을 서성였다. 창밖을 내다봐도 지연의 차는 보이지 않았다. 복도를 지나가는 간호사나 간병인에게 우리 며느리 보셨어요? 지연이가 아직 안 왔니? 하고 물어도 돌아오는 대답은 늘 아니요 할머니. 오늘은 뵙지 못했습니다 뿐이었다. 그 대답들은 할머니의 불안감을 더욱 키웠다. 그녀의 얼굴은 초췌해졌고 눈빛은 초조함으로 가득했다. 할머니는 필사적으로 지연을 믿으려 했다. 그녀의 눈길은 병실 한쪽 선반에 놓인 지연이 선물했던 물건들을 향했다. 새 잠옷을 만져보고 무릎에 덮어주었던 폭신한 담요를 끌어안았다. 지연이 사다 주었던 스탠드를 켜보고 새 칫솔로 양치를 했다. 이렇게 정성껏 나를 돌봐준 아이가 나를 버릴 리 없어. 분명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내가 너무 조바심 내는 건가. 지연이가 나를 속일 리 없어. 할머니는 자신을 설득하고 또 설득했다. 하지만 물건들이 주는 위안은 잠시뿐 지연의 부재가 주는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아들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 지연의 안부를 물어보려 했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다. 민준이에게 괜한 걱정을 끼치는 건 아닐까? 며느리 흉을 보는 것처럼 비치면 어쩌지? 또 엄마가 괜한 일로 쏙 썩인다고 잔소리할지도 몰라. 할머니는 아들의 가정을 걱정하는 마음과 함께
혹시 지연이 별일 없는데 자신이 오해하여 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봐 주저했다. 게다가 민준이 지연과 연락이 닿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도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자신을 다독여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불안감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연의 마지막 밝은 미소와 어머니 돈, 제가 제 돈보다 소중하게 관리해 드릴게요 라고 했던 목소리가 맴돌았다. 그러나 이제 그 따뜻했던 목소리는 섬뜩한 메아리처럼 변질되어 할머니의 귀를 울렸다. 혹시라도 지연이가 내 돈을 가지고. 할머니는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끔찍한 생각에 사로잡혔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한 기분이었다. 할머니의 눈빛은 점점 초조함으로 물들어갔다. 병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여전히 차가운 신호음만 들려왔다. 그 신호음은 마치 당신은 버림받았다고 속삭이는 것 같았다. 다른 환자들이 가족 면회를 오는 것을 보면서도 할머니는 더 이상 쓸쓸함이 아닌 패닉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다. 마치 세상이 자신에게 등 돌린 것만 같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천사 같았던 며느리가 이제는 차가운 벽 너머의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할머니는 가슴을 부여잡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숨쉬기가 힘들었다. 이 불안감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파도처럼 할머니의 정신을 휩쓸기 시작하고 있었다. 병실 안의 모든 것이 할머니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듯했다. 낡은 시계의 초침 소리, 복도 저편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대화 소리, 창밖을 스치는 바람 소리까지. 모든 소리가 할머니의 신경을 곤두서게 했다. 며칠째 이어지는 지연의 연락 두절은 복내 할머니의 몸과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식사는 거의 전폐했고 밤에는 잠 한숨 제대로 자지 못했다. 얼굴은 초췌해졌고 눈빛은 불안과 초조함으로 가득했다. 살은 더욱 빠져 옷이 뼈대에 걸린 듯 헐렁거렸고 걷는 걸음조차 위태로워 보였다. 간병인은 할머니의 상태를 걱정하며 여러 번 말을 걸었지만 할머니는 그저 고개만 저을 뿐이었다. 이제는 간병인의 따뜻한 말 한마디조차 할머니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 지연은 대체 어디로 간 것인가? 하는 질문만이 맴돌았다. 그날 오후 우체부 아저씨가 요양병원으로 우편물을 가져왔다. 다른 환자들의 우편물과 함께 할머니 앞으로 온 것은 은행에서 발송된 등기 우편물이었다. 묵직한 서류 봉투가 할머니의 이름과 주소가 선명하게 찍힌 채 배달되었다. 할머니는 자신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힌 우편물을 보자마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평소 은행에서 우편물이 올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손이 차갑게 식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공포감이 온몸을 잠식하는 듯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우편물을 뜯었다. 봉투가 뜯어지는 종이 소리가 병실 안의 정적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다. 그 안에는 한 달간의 입출금 내역서가 들어 있었다. 복내 할머니는 노안으로 흐릿해진 눈으로 내역서의 숫자를 읽으려 애썼다. 작은 글씨들은 마치 춤을 추는 듯 흐릿했고 수많은 숫자들이 할머니의 시야를 어지럽혔다. 숨이 가빠왔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무언가 엄청난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온몸의 세포들이 위험을 알리는 듯했다. 결국 할머니는 복도에서 지나가던 젊은 간호사를 붙잡았다. 간호사의 이름은 혜진이었다. 아가씨. 혜진 아가씨. 이 편지 좀 읽어다 줄 수 있겠니? 눈이 침침해서. 할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애원하는 듯했다. 간호사 혜진은 할머니의 초조한 얼굴과 떨리는 손을 보고는 의아한 표정으로 내역서를 받아들었다. 할머니의 상태가 평소와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다. 네 할머니. 어디가 궁금하세요? 간호사 혜진이 친절하고 상냥하게 물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불안을 눈치채고 있었다.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좀 알려다오. 할머니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다. 마치 마지막 희망을 부여잡는 듯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간호사 혜진은 내역서를 위에서부터 천천히 흘러 내려갔다. 그녀의 눈이 마지막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얼굴에서 미세한 동요가 일었다. 혜진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표정을 관리하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머니 잔액이 42,000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통장에 혜진의 목소리도 알 수 없는 슬픔으로 미세하게 떨렸다. 42,000원. 그 숫자가 할머니의 귓가에 맴돌았다. 마치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다. 할머니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귀에 울리는 듯했다.
전신에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 들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렸다. 할머니는 간신히 벽을 짚고 쓰러지지 않으려 애썼다.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쳤다. 잘못 읽은 거 아니니? 다시 한번 받아오. 내 평생 모은 돈이 내 통장에. 할머니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너무 큰 충격에 눈물샘마저 말라버린 듯 했다. 간호사 혜진은 다시 한번 내역서를 확인했지만 숫자는 변함이 없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심상치 않은 반응에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분명히 42,000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세요? 어디 편찮으신가요? 혜진은 할머니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잡았다. 할머니의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할머니는 간호사의 물음에도 아무 대답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시선은 잔액 위에 멈춰버린 채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출금 내역들을 따라갔다. 각 줄에는 날짜와 금액 그리고 출금 지점이 명확하게 찍혀 있었다. 마치 할머니의 피가 빠르게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11월 29일 500만원 XX은행 강남점 ATM. 11월 30일 320만원 XX백화점 명품관 결제. 12월 1일 1000만원 XX은행 역삼점 창구. 12월 1일 750만원 온라인 카지노 결제. 12월 2일 600만원 YY 명품관 결제. 12월 2일 280만원 XX은행 서초점 ATM. 12월 3일 450만원 해외 온라인 사이트 결제. 12월 3일 100만원 XX은행 잠실점 ATM. 그리고 그 아래에는 100만원 단위의 출금과 수십만원 단위의 출금, 그리고 소액 결제 내역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다. 단 며칠 만에 할머니의 평생 재산이 통장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출금 내역의 날짜들은 지연이 통장을 가져간 날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출금 날짜는 바로 오늘이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마지막 돈이 빠져나간 것이었다. 할머니의 눈동자가 각 출금 내역을 따라 빠르게 움직였다. 할머니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길 바랐다. 하지만 손에 들린 차가운 종이와 간호사의 걱정스러운 표정은 이 모든 것이 잔인한 현실임을 일깨워 주었다. 할머니의 눈앞에는 지연의 환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 돈 제가 제 돈보다 소중하게 관리해 드릴게요. 그 달콤한 목소리가 이제는 비웃음처럼 들렸다. 천사 같았던 며느리의 얼굴이 악마의 얼굴로 변하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그녀의 모든 친절과 보살핌이 이 잔인한 순간을 위한 철저한 가면극이었다는 사실이 할머니의 영혼을 찢어발겼다. 무릎에 힘이 완전히 풀렸다. 할머니는 털썩 주저앉았다. 간호사 혜진이 놀라 할머니를 부축했지만 할머니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텅 비어버린 통장 속 숫자처럼 할머니의 마음도 텅 비어버렸다. 평생을 바쳐 모은 돈, 그것은 할머니의 인생 그 자체였다. 그 인생이 단 며칠 만에 송두리째 도둑 맞은 것이었다. 요양병원에 입소하며 마지막 희망처럼 지켜왔던 마지막 보루가 가장 믿었던 사람의 손에 의해 산산조각 난 순간이었다. 할머니의 입에서는 흐느낌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저 찢어지는 듯한 고통만이 온몸을 휘감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허공을 응시했다. 마치 영혼이 몸을 떠나버린 듯한 모습이었다. 잔액이 42,000원뿐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복내 할머니는 그야말로 망연자실했다. 충격은 할머니의 노쇠한 몸을 완전히 지배했다. 며칠간 식음 전폐는 물론 실어증 증세까지 보이기 시작했다. 누구의 말에도 대답하지 않았고 그저 텅 빈 눈으로 천장만 응시할 뿐이었다. 간혹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파르르 떨었다. 지연의 환한 미소가 섬뜩한 악마의 얼굴로 변하는 환영을 보는 듯했다. 그녀의 내리에는 어머니 돈, 제가 제 돈보다 소중하게 관리해 드릴게요 라고 했던 지연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울렸다. 그 목소리는 이제 달콤한 속삭임이 아니라 할머니를 조롱하는 비웃음으로 변해 있었다. 간병인과 간호사들은 할머니의 급격한 변화에 당황했다. 평소 며느리 덕분에 활기를 되찾았던 할머니가 순식간에 시체처럼 변해버린 모습에 모두 걱정 어린 시선을 보냈다. 간호사 혜진은 할머니의 상태를 심각하게 판단하고 아들 민준에게 다시 연락을 취해 할머니의 상태를 알렸다. 이번에는 다급한 목소리였다. 어머니 상태가 너무 위중하세요.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말씀도 안 하시려고 합니다.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으니 보호자분께서 빨리 와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며칠 후 아들 민준이 요양병원에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보다는 짜증과 불만이 먼저 묻어나는 듯했다. 그는 요양병원에 오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는 표정이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바빠 죽겠는데. 민준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할머니에게 다가와 물었다. 할머니는 그저 아들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아무런 감정도 읽히지 않았다. 민준은 간호사와 간병인에게 자초지종을 들었다. 며느리 지연이 할머니의 통장을 가져간 후 연락이 두절되었고 그 후 은행 잔고가 바닥났다는 이야기였다. 민준의 얼굴은 순간 경악으로 물들었지만 이내 분노와 함께 복례 할머니를 향한 짜증으로 바뀌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믿을 수 없었다. 아내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어머니, 대체 지연이한테 통장을 왜 넘겨주신 거예요? 제가 그렇게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연이가 설마 그럴 리가 없어요. 착한 애가 뭔가 오해가 있을 겁니다. 어머니가 뭘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어디에 돈을 쓰셨는데 기억을 못 하시는 건 아니고요. 민준은 애써 아내를 감쌌다. 아니, 아내의 배신을 믿고 싶지 않은 듯 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내를 향한 맹목적인 믿음과 함께 이런 상황을 초래한 할머니에 대한 원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듯 했다. 혹은 민준의 반응은 더 가혹할 수도 있었다. 어머니가 사람을 잘못 믿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당부드렸는데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너무 쉽게 남을 믿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발 좀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왜 매번 이런 사고를 치세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시면서. 아들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비난과 함께 할머니를 향한 지겨움이 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의심하는 것보다 노쇠한 할머니의 치매나 판단력 부족을 탓하는 쪽이 훨씬 편한 듯 했다. 민준의 눈빛에는 실망감과 짜증이 가득했고 할머니의 슬픔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아들의 말은 할머니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평생을 아들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그 아들이 이제 와서 자신을 믿어주지 않고 오히려 탓하다니. 지연의 배신보다 아들의 이중적인 태도가 할머니의 마음을 더 깊게 후벼 팠다. 할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아들의 눈에는 걱정보다는 분노와 불신이 가득했다. 할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마치 목구멍에 커다란 덩어리가 걸린 듯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다. 할머니는 아들의 외면 앞에서 또 한 번 고통스러운 절망을 맛봐야 했다. 할머니는 침대에 힘없이 쓰러지듯 앉았다. 아들의 말이 귓가에 맴돌며 천사 같았던 며느리의 얼굴 뒤에 숨겨진 악마의 미소를 떠올렸다. 지연의 환한 웃음, 다정한 목소리, 따뜻한 손길, 그리고 제가 아들보다 더 잘할게요 라고 했던 그 달콤한 속삭임까지. 이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산된 연극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할머니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피부가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었다. 그녀의 친절은 순수한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할머니의 통장을 노린 치밀한 계획이었던 것이다. 그동안 할머니에게 보여주었던 정성, 선물,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잔인한 위선이었다는 것을.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가장 잔인하게 속았다는 사실은 할머니의 영혼마저 갉아먹는 듯했다. 할머니는 손으로 자신의 입을 막았다. 터져 나오는 비명 소리를 억지로 삼키는 듯한 모습이었다. 온몸이 경련하듯 떨렸다. 복례 할머니의 세상은 그렇게 완전한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더 이상 믿을 사람도 의지할 사람도 없다는 생각에 할머니는 끝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녀의 눈에서는 이제 더 이상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다. 모든 감정이 메마른 듯했다. 복례 할머니의 상태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다. 식음 전폐는 계속되었고 실어증 증세는 더욱 심해졌다. 이제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일조차 힘들어 보였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생기가 완전히 사라졌고 그저 텅 빈 허공만을 응시할 뿐이었다. 요양병원 측에서는 할머니의 아들 민준에게 거듭 강력하게 경찰 신고를 권유했다. 할머님께서 너무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며느리분께서 통장을 들고 잠적한 것이 맞는 것 같으니 더 늦기 전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도 어려워지고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사회복지사와 간호사들은 할머니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민준에게 호소했다. 마지못해 민준은 아내 지연의 행방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내의 결백을 믿으려 했지만 휴대폰은 여전히 꺼져 있었고 친정집에도 지연이 다녀간 흔적이 없었다.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도 지연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는 불안한 마음에 집을 찾아갔지만 지연은 이미 짐을 싸서 사라진 뒤였다. 집안에는 지연이 쓰던 물건들만 어지럽게 남아있을 뿐 그녀의 흔적은 찾기 힘들었다. 그는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았다. 자신의 가정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경찰에 실종 신고와 함께 할머니의 통장 내역서를 제출한 후 민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경찰 조사와 민준이 직접 알아본 바에 따르면 며느리 지연은 이미 오래전부터 심각한 도박 빚과 사치로 인해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사설 토토와 온라인 카지노를 드나들며 가정을 파탄낼 정도의 빚을 지고 있었고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녀는 민준과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도박에 손을 댔고 그 사실을 숨겨왔던 것이었다. 주변 지인들에게도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아 이미 신용불량자 딱지가 붙은 상태였다. 심지어 자신의 친정 부모에게도 손을 벌려 거액을 갈취했던 사실까지 밝혀졌다. 그녀는 가족의 사랑과 신뢰를 이용해 사람들을 착취하는 데 능숙한 인물이었다. 최지연 씨는 이미 여러 건의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가족이나 지인의 돈을 가로챈 적이 있습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에도 연루된 적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상습 사기범입니다. 경찰의 말은 민준의 귓가에 충격적인 비수처럼 꽂혔다. 그의 아내가 보통의 도박 중독자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상습적인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에 민준은 말문이 막혔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워지는 듯한 충격이었다. 사랑했던 아내에 대한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할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했던 것이었다. 요양병원에 있는 할머니가 가장 외로울 때를 노렸고 아들 민준이 바빠서 자주 찾아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할머니의 낡은 통장을 발견했을 때부터 이미 그녀의 악마적인 계획은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녀가 가져왔던 따뜻한 음식, 정성스러운 마사지, 세심한 배려, 그리고 값비싼 선물들. 제가 아들보다 더 잘할게요. 라고 했던 그 달콤한 말들은 모두 할머니의 마음을 얻기 위한 치밀한 연극이었던 것이다. 천사의 강림은 사실 악마의 그림자였던 셈이다. 할머니의 마음을 얻는 데 걸린 시간은 단 몇 주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 몇 주간의 노력으로 지연은 할머니의 평생을 송두리째 앗아갔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민주는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의 아내가 이런 파렴치한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아내에게 속아 넘어간 할머니를 탓했던 자신 또한 어리석고 한심하게 느껴졌다. 그는 깊은 자괴감과 후회에 잠겼다. 할머니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할머니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민준이 뒤늦게 찾아와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할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이미 모든 희망을 잃은 듯 텅 비어 있었다. 할머니는 이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지연이 처음 병문안을 왔던 날 그녀의 다정했던 손길 그리고 어머니 돈 제가 더 안전하게 관리해 드릴게요 라고 했던 마지막 말까지. 모든 것이 할머니의 심장을 꿰뚫는 잔인한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 이 모든 것이 한편의 끔찍한 연극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할머니는 자신의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배신이었다. 피를 나눈 자식도 아닌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할머니의 모든 것을 앗아간 지연. 할머니는 그저 살기 위해 악착같이 모아온 재산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모든 믿음까지 잃어버렸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할머니의 뇌리에는 그 질문만이 맴돌았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가 따로 없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외로움과 갈망을 이용해 완벽한 사기를 계획했다. 그녀의 배신은 단순한 재산 사기를 넘어섰다. 그것은 할머니의 삶의 의미와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였다. 평생을 외로움 속에서 버텨왔던 할머니에게 마지막으로 찾아왔던 온기와 희망마저 빼앗아간 것이었다. 차갑고 텅 빈 병실 안에서 할머니는 더 이상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저 온몸을 뒤덮는 싸늘한 공허함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세상이 모두 거짓으로 가득 찬 듯했다. 피보다 진한 돈이라는 잔인한 현실 앞에서 할머니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영혼은 이미 죽어버린 듯했다. 지연의 추악한 진실이 드러나고 민준마저 아내의 배신을 인정하게 되면서 복내 할머니를 향한 주변의 시선은 연민과 안타까움으로 바뀌었다.
간병인들은 할머니를 더욱 살뜰히 챙겼고 요양병원 사회복지사들도 적극적으로 경찰 신고를 권유했다. 병원 내에 퍼진 소식은 할머니에 대한 동정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제 할머니는 단순한 환자가 아니라 비극적인 사기를 당한 피해자로 인식되었다. 할머님,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며느리분께서 계획적으로 할머님 돈을 노린 겁니다. 이렇게 당하고만 계시면 안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서 꼭 처벌받게 하셔야 해요. 저희 병원에서 법률 상담도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억울하게 당하신 일인데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사회복지사의 말은 지당했다. 아들 민준도 이제는 할머니에게 신고할 것을 종용했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용서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어머니, 지연이가 이 정도일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미리 알지 못해서 어머니께 이런 고통을 드리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런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저도 지연이를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꼭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합니다. 민주는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에게 용서를 빌었다. 그의 얼굴에는 자괴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복례 할머니는 망설였다. 텅 비어버린 통장만큼이나 텅 빈 할머니의 눈빛은 복잡한 감정으로 흔들렸다. 억울함, 분노, 배신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연민과 책임감까지. 내 인생을 훔쳐간 도둑을 용서할 수 없는 마음과 그래도 내 아들의 아내라는 현실 사이에서 할머니는 밤새 고통스러운 번민에 휩싸였다. 잠이 오지 않는 밤 할머니는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끝없이 고민했다. 억울했다. 분했다. 지연이 그토록 감쪽같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다. 피땀 흘려 모은 돈이 한순간에 날아갔다는 사실은 할머니의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이었다. 할머니는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밤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생각들이 할머니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어. 내 돈을 찾고 저 잔인한 며느리를 꼭 벌해야 해. 내가 평생 모은 돈인데 내가 왜 당하고만 있어야 해? 뜨거운 분노가 할머니의 심장을 짚혔다. 당장이라도 경찰서로 달려가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 분노의 불길 위에는 또 다른 차가운 현실이 드리워져 있었다. 지연이를 신고하면 민준이의 가정이 풍비박산 날 텐데. 민준은 이미 아내의 배신으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다. 그는 이제 혼자 어린 두 아이를 키워야 할 상황이었다. 가뜩이나 힘든데 만약 지연이 감옥에라도 가게 된다면 민준은 평생 사기꾼의 남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할 것이었다. 지연이 저지른 죄는 마땅히 벌받아야 했지만 그 벌이 아들에게까지 고스란히 전가될까 봐 할머니는 두려웠다. 아들의 인생이 또다시 망가지는 것을 볼 수 없었다. 민주는 이미 힘들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리고 손주들. 아직 어린 손주들에게 사기꾼 엄마라는 꼬리표를 달아주는 것은 할머니에게 너무나도 잔인한 일이었다. 순수하고 해맑게 웃던 손주들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할머니의 마음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했다. 손주들이 죄도 없이 엄마의 죄 때문에 학교에서 또래들 사이에서 손가락질받고 상처받을 것을 생각하니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 할미가 욕심을 부리는 걸까? 내 마지막 재산에 대한 집착 때문에 어린 손주들의 앞날을 망쳐야 하는 걸까? 내 억울함만 풀자고 손주들을 불행하게 만들 수는 없어. 할머니는 고통스러웠다. 손주들의 천진난만한 얼굴이 할머니의 눈물샘을 자극했다. 그녀는 손주들의 얼굴을 생각하면 마음이 약해졌다. 지연은 할머니에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접근했지만 그 안에는 악마가 숨어 있었다. 그러나 그 악마는 동시에 할머니의 아들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고 할머니에게 소중한 손주들을 안겨준 사람이었다. 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한 가족이었다. 이 잔인한 현실이 할머니를 더욱 괴롭게 했다. 법의 정의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가족의 명예를 지킬 것인가. 그 선택은 할머니의 남은 인생을 결정할 것이었다. 어떤 선택을 하든 할머니에게는 고통과 상처만이 남을 것이었다. 내 인생이 다 망가졌는데 그래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용서해야 하는 건가? 아니면 정의를 위해 가족을 등져야 하는 건가? 나는 도대체 뭘 해야 하는 걸까? 할머니는 자신의 존재를 갉아먹는 질문 앞에서 밤새 고통스러운 번민에 휩싸였다. 신고를 해서 정의를 구현할 것인가? 아니면 아들과 손주들의 미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덮고 혼자 고통을 감내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하든 할머니의 남은 인생은 상처투성이일 것이 분명했다. 할머니의 마른 얼굴에는 깊은 고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요양병원의 밤은 길고도 잔인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할머니는 침대 시트를 꽉 움켜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할머니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했다. 희뿌연 새벽빛이 요양병원 복도에 스며들었다. 어젯밤 내내 한숨도 자지 못해 할머니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마음속으로는 수천 번, 수만 번의 질문과 대답이 오갔다. 굽은 어깨 위에는 평생을 짊어져 온 삶의 무게와 함께 이제는 며느리를 신고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거대한 질문이 얹혀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은 고요하지만 격렬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할머니는 침대에서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삐걱거리는 침대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낡은 병원복 차림 그대로 할머니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하늘은 어제와 다름없이 아름다웠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여전히 먹구름에 갇힌 듯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먹구름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으려는 듯한 미약한 의지가 느껴졌다. 그녀의 눈빛에는 체념과 함께 아직 꺼지지 않은 작은 불씨가 흔들리고 있었다. 수많은 망설임과 고통스러운 번민 끝에 할머니는 결심을 굳힌 듯 천천히 움직였다. 한 발짝 한 발짝. 지팡이에 의지한 채 느릿느릿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목적지는 병실 문 옆에 놓인 공용 전화기였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발 아래까지 떨어지는 듯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지만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발걸음은 비틀거렸지만 굳건한 의지를 담고 있었다.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싸움에 나서는 전사처럼. 전화기 앞에 선 할머니는 낡은 수화기를 조심스럽게 들었다. 플라스틱 재질의 차가운 감촉이 할머니의 손바닥에 닿았다.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눈앞에는 지연의 악마 같은 미소가 스쳐 지나갔고 이내 슬픔에 잠긴 아들의 얼굴과 해맑게 웃는 손주들의 얼굴이 교차했다. 평생을 바쳐 모은 돈, 그 돈과 함께 산산조각 난 자신의 인생.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잔인한 배신.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할머니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머릿속은 마치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는 듯 복잡했다. 수많은 감정들이 뒤섞여 할머니의 마음을 흔들었다. 할머니의 떨리는 손가락이 천천히 전화 버튼 위로 움직였다. 첫 번째 숫자를 누르는 순간 할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의 손끝에서는 작은 경련이 일었다. 이 번호를 누르면 그녀의 모든 것이 다시 한번 뒤바뀔 것이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 그녀의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할 중대한 결정이었다. 그녀는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깊은 숨을 내쉬었다. 속은 할머니의 발걸음은 요양병원 문 밖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등 뒤로 요양병원의 익숙한 풍경이 멀어졌다. 할머니는 쌀쌀한 겨울 공기를 마시며 한참을 걸었다. 굽은 허리 느릿한 걸음으로 도착한 곳은 바로 경찰서 앞이었다. 차갑고 딱딱한 회색빛 건물. 그 문턱에 선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였다. 거친 숨을 내쉬며 경찰서 문을 응시하는 할머니의 눈빛은 결연하면서도 동시에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투명한 물기가 어려 있었다. 그녀는 한 손으로 지팡이를 꽉 움켜쥐었다. 경찰서 입구에 굳게 닫힌 문은 할머니의 앞을 가로막은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졌다. 문 너머에는 정의가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이 기다리고 있을까?